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다음 달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드리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앞서 이번 14일은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즘 기다리는 게 참 어색한 일이 됐어요. 버스도 지하철도 앱 보고 도착 시간을 알 수 있고 메신저로 인사를 전하면 되니 긴 시간 동안 안부 편지를 기다릴 일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택배 노동자님들 덕분에 기다림 없이 원하는 물건들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덕분에 이번 연휴는 귀중한 휴식과 함께 기다림의 소중함을 곱씹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7월 2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단락되고요. 오늘은 수도 이전으로 논쟁이 좀 번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그린벨트 건에서도 느꼈지만 정부와 여당이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엇박자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요. 올라가는 집값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감만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잘 설명해 주실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수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수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사실 도시재생으로 저희가 여러 번 모시기도 했었고 네. 그린벨트 관련해서 막 해제 논란이 있을 때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네네, 많이 수장님 불안했었죠. 반대의 목소리를 되게 높이셨던데. 네, 맞아요. 저 보면서 소위 먹미라고 해요. 먹임을 오타라는 먹미. 네. 먹미 하면서 봤는데 대통령도 참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정부 딜레마가 있어요. 사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볼 때 네. 정부가 어떤 딜레마에 처해져 있는지를 놓고 보면 되는데 우선 제가 두 가지를 오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딜레마는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신규 공급해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국민인 거예요. 그렇죠. 네, 피디님 애들 2명 있잖아요. 꼬맹이들. 그러면은 첫째 말도 들어줘야 되고 둘째 말도 들어줘야 되니까 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그린벨트 해제는 말도 안 됐었죠 사실은. 사실 그린벨트라고 하면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게 법률 용어는 제대로는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사실은. 네. 예.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건데 이게 왜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냐면요. 국토의 이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거든요. 국토를 도화지라고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그 초록색은 여백이에요. 여백. 네. 그 그린벨트 그 초록색에다가 시멘트를 부어서 아파트를 올리잖아요. 그건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비가역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이 국토를 그대로 넘겨줘야 될 텐데 여백 없이 모두 시멘트를 부어버려서 그대로 넘겨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최후의 일이다. 수단. 최후의 수단이다. 사실은 뭐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주장하신 대로 어쨌건 된 거예요. 근데 네. 소장님도 물론 공급론자 역시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맞아요. 말도 이해는 한다. 네, 맞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 이렇게 혼선이 생긴 걸까요? 저는 이게 대통령이 나와서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할 문제였나. 이게 정부와 여당이 처음부터 공청회를 통해 하든 아니면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정책 방향을 정하든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 문 대통령이 나서도 하지 않겠다로 마무리됐지만 열흘간의 그 논쟁의 상처가 저는 꽤 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래도 얻은 게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얻은 게 더 많다. 네. 어떤 부분이요? 빠르게 여론을 수렴했어요. 마침 YTN에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또 빠르게 맞습니다. 또. 10명 중에 6명이 네. 반대한다 했죠. 네, 지금 정부 스타일이 뭐냐면요. 22번째 대책까지 나왔는데 이것들을 보면은요. 여론 수렴을 엄청나게 해요. 가령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도입하면 되는데 네. 그걸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민원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럼 6개월 유예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 수렴을 하면서 계속해서 민원을 받아들여줘요. 네. 이번에도 민원 수렴을 깔끔하게 했다. 더 이상 이제 그린벨트 풀자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겠구나. 예, 긍정적 측면이 있다라고 좀 봐요. 저도 그 설문조사를 보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구나는 느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린벨트 해제해서 개발하자. 음. 좀 이런 쪽에 국민들의 개발 성장론자들이 훨씬 많았다면 10명 중에 6명이 아니다. 이건 보호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의 인식, 여론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지금 우리 소장님이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그런다 했는데 네. 방향은 분명하잖아요. 네. 집값 방향은 잡겠다. 집값을 지금, 네. 잡겠다. 방향은 확실하죠. 근데 여론 수렴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22번째인가요? 지금 22번째 나왔죠. 710 대책까지. 네. 여론을 다 수렴해서 이거 바꿨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네. 정부의 정책이 여론을 너무 많이 수렴한다는 건 흔들린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네.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710 대책 이전과 이후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아하, 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대통령령이라든지 규칙 같은 것들을 바꿨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과반수 국회가 되거나 해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법률 개정사항 빼놓고는 진짜 바꿀 수 있는 걸 거의 다 바꿨어요. 그게 21번째 대책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작은 펀치를 많이 날렸다. 네, 잽을 많이 날렸는데 710 이전까지는. 네, 710은 이제 오른손 진짜 스트레이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종부세. 네, 맞아요. 지금 종부세 건들겠다고 지금 확실하게 지금 포지션을 잡았고 지금 그래서 그 비유를 할 때 저는 이전까지는 자전거를 탈 때 발을 땅에 댔고 있었다면 710 대책 이후로는 자전거 페달 올렸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막 갑론을박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서 이렇게까지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논란이 된 적은 없었어요. 지금 이제 임계점이 다다른 거예요. 사실은 종부세를 건드리면서 이런 임계점이 다다르면서 휘청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지금 어느 지점이냐면은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쓰러졌던 지점이에요. 종부세, 부동산 종부세 문제인데 지금 각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지금 진짜로 개선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전 여기에서 이제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측과 아니 잡지 말고 시장에 다 맡겨라라는 측이 여기 이제 전선 그었다. 여기서 이제 부딪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딜레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부의 딜레마.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국민 과반수 이상이 집값 하락을 바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내가 집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 하락을 바랄까요? 아니면 이왕이면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뭐 당연한 얘기를 물어봐요. 네.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가구 56%가 유주택자 가구예요. 그러니까 이미 절반 이상이 집을 갖고 있어서 주택 하락을 실제적으로 바라지 않아요. 거기다가 무주택자마저도 집값 하락을 실제로 바라지 않아요. 우리 진짜 청취자분도 그러고요. 저는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많이 하니까 우리 냉정해지자고요. 우리들을 한번 우리 속을 들여다보자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주위에 특히 지금 3040이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 너무 해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집을 살 수가 없다. 영끌을 해도 영혼을 끌어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 정부 규탄한다.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만약 집값이 잡히길 바란다면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대출을 너무 많이 끌어당겨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집을 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거든요. 따라서 집값을 잡으려면은 대출을 잡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잡지 말아라라는 주장은 결국 나는 사실은 집값이 안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영혼을 끌어서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집값이 내려가면 네.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본인들이 맞아요.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런 국민들의 마음이 정부에게 있어서는 딜레마일 거예요. 일정 부분 이해를 하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세우기도 어렵고 저희가 국토부 관계자 모셔서 인터뷰하기도 했지만 아무리 잘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부서기도 해요. 국토부가 이해는 하지만 지금 22번째란 말이에요. 네. 국민들이 지칠 만큼 지쳤어요. 네. 그리고 도대체 그래서 결과가 언제 나온다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이 22번째 부동산 대책까지 한번 쭉 훑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 훑어봤죠. 총평을 좀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몇 수만 더 두면은 외통장군이다. 그러니까 이게 22번째까지를 제가 네. 어제 첫 번째 대책부터 22번째 대책까지를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제가 시장에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 대책이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은 정부가 이게 공방이에요. 시장에서 그거를 우회하는 꼼수를 만들고요. 다시 그걸 내놓고 이게 지난하게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규제를 막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부동산 시장은 대출을 잡는 게 우선은 대책 중에 갑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대출 없이 뛰어들 수 있어요. 뭐 10,000원짜리, 뭐 5만 원짜리 주식이 있으니까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안 그렇거든요. 그럼요. 레버리지 반드시 빚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투자 시장의 투기 수요를 막으려면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키는 걸 막는 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정부가 낸 게 이제 그 규제 지역 같은 것들을 넓히면서 LTV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니까 첫 번째 이런 대책을 내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담보대출을 막았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기를 해야지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이고 안 되겠다.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야 되겠다. 또 이제 대책을 내놓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자들 9억 원 초과하는 집을 가진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는 9억이 넘지 않는 가령 8억 5천짜리 집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럼 9억 넘는 집을 사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대책이 나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2번째 정책이 네네. 잡고 도망가면 또 잡고 어디 구멍 나면 또 메꾸고 이런 식의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 국민들은 불만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방향은 분명한데 그럼 그 방향대로 나아가면서 부작용들도 생각하면서 정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요거 한번 했다가 구멍 뚫리면 요거 막았다가 이런 식의 정책이 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인 거거든요. 네, PD님이 지금 잘 끊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만큼 대책이 나오면 계속해서 꼼수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거 거의 다 막았어요. 거의 다 21번째까지 이젠 도망갈 구석이 없다. 네, 어디까지 막았냐면 그러니까 금융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통령령 규칙들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거의 다 막았어요. 네. 이제 남은 거는 오른손 펀치. 이제 종부세라든지 아니면은 정부에서도 지금 이거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소급 적용 이거 해제 소급 적용하는 거 폐지하는 거 이런 부분 남았기 때문에 몇 수 안 남았다. 이거 아니 그럼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카드 다 손에 쥐고 있고 결국 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710 대책 이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딜레마 때문에 그래요. 공급론자들. 네, 공급론자들도 있고 사실은 때문에. 두 번째 딜레마까지. 사실들은 국민들은 집값이 이렇게 확 잡히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집값 잡는 정책은 단 하나면 돼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매매 차익을요 다 환수하면 돼요. 그러면은 개인이 집을 10채 100채 가질 유인이 사라져요. 정책적으로는 아주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그럼요.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네. 네. 정무적으로 그러면은 얼마나 세게 하냐를 놓고 조금씩 나누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번 세게 했었거든요. 종부세 한번. 네. 세게 했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반복할 수 없으니까 쪼개서 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21번째까지는 잘 쪼개갔다. 우선은 미시적인 것들은 다 쪼였고 네. 이제는 710 대책 이후부터는 큰 것들을 하면서 도망갈 구멍 없게 하면 잡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22번의 대책까지 정부가 내놓았고 곧 외통수가 온다고 하셨는데 결국 그 외통수는 세금이고 네. 이제는 다주택자들이 꿈을 꿀 수 없는 주택으로 네. 돈을 버는 거는 꿈꿀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면 집값도 내릴 것이고 그럼요. 이런 청사진이 곧 펼쳐질 거라고 지금 낙관하시는 거예요? 전망하시는 거예요? 낙관하진 않아요. 여기까지는 잘 왔다. 여기까지는 총평을 하자면은 네. 100점 만점에 그래도 한 90점 줄 수 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느냐가 남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길이에요. 이제 네. 이거를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론이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민 사실 과반수 이상은 집값이 사실은 안 잡혔으면 좋겠어요. 안 잡혔으면 좋겠는 딜레마도 있지만 사실 그 22번째 정책들을 하면서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네, 맞아요. 안 잡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넘어서서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걸 전쟁이라고 하면은 전투에서는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네. 왔어요. 근데 네.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몇 발자국만 더 가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정부 정책은 실패했다. 전 신기한 게 뭐냐면은 실패했다면서 펼치시는 논리가 그러니까 규제를 다 풀어라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규제를 이렇게 했는데도 실패했으니까 앞으로 더 센 규제를 내놔라. 이게 정상적인 논리의 전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말과 원하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쪼일 수 있는 건 다 쪼였고 이제 법률 개정하면서 종부세 제대로 건들면서 가니까 여기서 여론전에서 밀리면은 실패하지 않을까.
여기서 밀리면 실패하고 여기서 나아가면 성공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쓰러졌던 자리다 여기가.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네. 그러니까 욕망을 규제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뼈아픈 실패를 겪었고 물론 노무현 정부 때보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생 경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집값이 현실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그때보다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그 국민들의 투자자들의 욕망을 규제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안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사실 구봉기 소장님이 이런 대안 제시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네. 어떤 것을 조금 제시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까 공급론자가 있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다 하셨는데 공급에 있어서 아주 네. 중요한 개념을 하나 이제 설명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공급은 한쪽 공급밖에 얘기를 안 해요. 사실 공급 시장은 두 축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신규 공급 시장. 거기는 이제 뭐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서 아파트 올리는 뭐 이런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는 신규 공급 시장이 있고 보통 이것만 얘기해요. 하지만 재고주택 공급 시장이 있어요. 이미 지어져서 지금 있는 그 주택들. 그러면 파이를 놓고 보자고요. 어느 파이가 더 클까요? 신규로 아파트를 짓는 게 파이가 크겠어요? 아니면은 시장에 이미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그 재고 시장의 파이가 더 크겠어요? 누적돼 있는 게 그게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네. 예, 수치로 놓고 보면은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공급되어 있는 주택 대비 가구 수를 따져 보면은요. 주택은 이미 100% 넘게 공급되어 있어요.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즉 어떤 공급 시장을 건드려야 되냐면은요. 재고주택 시장을 건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택이 없는 이유는 주택은 이미 총수는 가구 수 대비 훨씬 더 많이 있는데 누군가들이 주택을 너무 사재기를 해서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 그것을 갖고 있는 걸 부담스럽게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보유세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부가. 그래서 보유세 높여야 된다. 네네. 지금 710 대책 이전과 이후를 제가 나눈 이유는 뭐냐면은 710 대책에서 보유세를 제대로 건드렸기 때문이고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부가 그 종부세를 처음에 설계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종부세를 네. 처음 설계하면서 넣었던 것 중에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종부세를 합산을 배제해 줬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내가 100채를 가져도 한 채고 뭐 2만 채를 가져도 한 채인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지금 뛰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종부세도 내지 않고 엄청난 사재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없애야 된다. 이 두 가지 확실하게 건드려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급 면에 있어서는 결국은 보유세 부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누적돼 있는 그 네. 주택을 재개발이든 네. 재건축이든 해야 된다. 규제 완화를 아니에요. 통해. 아니에요? 규제 완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규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서 공급할 필요 없다. 이미 주택은 충분하게 있고 부족한 거는 우리가 주택이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다. 그럼 그것들을 결국 보유세로 모든 건 좀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소장님은 보시는 거네요. 많은 부분들이요. 다 해결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해서 네. 정책이 패키지로 나와가지고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으로 되진 않겠지만 강력한 수단인데 그것 빼놓고 나머지는 이미 거의 다 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택을 100이라고 했을 때 다주택자들이 손에 쥐고 있는 주택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로 좀 파악을 하세요? 이거는 절반 정도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죠. 절반 지금. 정도는. 네, 절반 정도는. 왜냐하면 거의 104%예요. 지금. 네. 지금 공급이 104% 되어 있는데 지금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56%니까 한 그 언저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계속해서 710 대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군요. 710 대책은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규제책이 아니고요. 공급 대책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그 재고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대책인 거예요. 이거는. 네, 따라서 공급을 더 늘려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쪽 공급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안 하냐면은 재고주택 시장이라는 게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환기시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럼 그렇게 당신들이 사재기하고 있는 그 재고주택을 시장에 내놓아서 공급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럼 논리가 어디로 가냐면요. 보유세를 높여야 돼요라는 논리로 가기 때문에. 네. 근데 소장님의 논리로는
딱 맞아 떨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부가 왜 종부세로 실패했겠어요. 논리론 정확할지 몰라도 국민들의 마음과 이해를 사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 당시 저도 기억하지만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까지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사유재산을 건드리는 거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보유세 부분이 공급 대책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소장님의 얘기를 제가 좀 듣고 싶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우리 민생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지금 전세값이 급등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네, 맞아요. 전세런, 일면 전세런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같이 신경 써야 되지 않겠어요? 네, 분명히 신경 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임대차 3법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 너무 약하다. 왜냐하면은 우선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잖아요. 사실 전세랑 집값을 잡는 거는 상충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잡히면 전세 제도는 없어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주택이 반드시 오를 거라는 기대 하에 있는 게 전세거든요. 네네. 가령 제가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우리 PD님이 8억 주고 들어오면 제가 그 사이에 뭐 세금도 제가 내고 고장남 제가 고치고 하면 돈을 쓰잖아요. 이런 상식적인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가는 내가 2억 주고 샀잖아요. 이게 10억에 되팔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집값이 잡힌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전세는 없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전세에 따라서 전세 말고 임대차 전체로 놓고 보자면 월세 가격까지 한 임대차 가격을 놓고 보자면은 청취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연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네. 세상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모든 가구, 모든 인구가 주택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세상이 과연 올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겠죠. 그렇다는 거는 결국 누군가는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거 안정성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주거세입자들에 대한. 네.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상가세입자를 10년 동안 보호해 주거든요. 근데 주거세입자는 지금 2년밖에 보호 안 받고 있어요. 한 5배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4년 보호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너무 약하다. 이건 10년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들의 안전한 주거를 보장해라. 저는 이게 결국 대명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정부에서 나아가야지 이런 세제 저항, 조세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책들을 오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다양한 새로운 의견, 새로운 논리적인 전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저희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월 푸르지오가